파이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오늘은 지금 이 영화 순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지금 소개해드릴 작품은 쿠어바 디사이다라는 영화인데요. 올해 나온 가장 뛰어난 영화 중에 한 편일 거고, 또 올 연말쯤 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그런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보스니아 1995년도를 배경으로 해서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극화해서 픽션화해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야스밀라 즈바니치라는 감독인데요. 그르바비차라는 영화로 데뷔작이었는데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받았던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르바비차 역시 보스니아 내전을 다뤘던 그런 작품인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출생과도 관련되고 본인의 민족 그리고 본인의 역사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천착하고 있는 감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르바비차도 무척 좋았지만 이 영화 쿠어바 디사이다도 훨씬 더 좋게 개인적으로는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극중의 이름으로는 당연히 제목에 나오는 아이다라는 여성입니다. 주인공은 유엔에서 근무하면서 통역관으로 보스니아 사람들과 유엔 사람들을 서로 매개하는 언어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에게는 남편도 있고 또한 두 아들이 있게 되는데, 이 보스니아 내전 속에서 이 남편과 두 아들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그 삶과 죽음의 경계 사이에서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유엔에서의 그 통역관으로서의 역할도 잘해야 되지만 이 자기 가족들도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야말로 영화 내내 뛰어다니는 그런 맹활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역사의 비극 속에서 과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를 지켜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칸반도를 유럽의 화약고라는 말로 흔히 유럽 역사에서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리적으로 만약에 이 유고슬라비아라고 지칭했었던, 지금 완전히 와해됐지만 유고 연방국 국가를 한번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 말하자면 이 지대는 유럽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종의 점이지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서시대에 기독교가 동서방으로 이제 분열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으로 갈라져 나간 쪽에서는 이제 정교회가 생기게 되고, 서쪽으로 갈라진 데서는 로마 카톨릭이 생기게 되죠. 또 하나는 15세기에 이슬람을 믿고 있는 오스만 제국이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바로 이 발칸 반도를 차지하게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인 사건 몇 가지가 겹치는 바람에 이 지역의 종교가 세 가지가 혼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동방정교회, 그리고 이제 보스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교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지역의 분쟁의 가장 핵심은 말하자면 일종의 종교민족주의라고 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혈통적으로나 언어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가 달라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큰 분쟁들을 겪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비극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89년도가 되면 굉장히 유명한 동유럽에서 일대 혁명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유럽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요. 또 이제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연이어서 벌어지게 됩니다. 슬로베니아로부터 시작해서 크로아티아 그리고 보스니아까지 차례로 세르비아가 주도하고 있는 옛날 유고 연방에서 탈퇴해서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 유고 연방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국가는 말하자면 요즘의 세르비아일 텐데,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어떤 영토를 점점점 잃고 독립하는 것을 빤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스스로 믿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스니아 내전이 터지게 됩니다. 보스니아 내전은, 내전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스니아와 세르비아가 싸운 사건이 아닙니다. 보스니아 안에 있는 세르비아계 사람들이 보스니아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말하자면 내전을 일으킨 것이고요. 그들이 보스니아 안에 스릅스카라는 세르비아계 사람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그러면서 치열하게 내전이 벌어지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보스니아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구 구성으로 본다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절대 다수는 아니었거든요. 세르비아계에도 적지 않은 수가 있었고, 더 비극적이었던 것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보스니아 안에서는 서로 다른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 심지어는 같은 마을에서 서로 뒤엉켜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이좋은 사람들끼리 이웃처럼 살고 있었는데, 보스니아 내전이 터지고 나니까 바로 직전까지 선생님과 제자의 사이였고, 혹은 이웃집의 고객이었거나 상점 주인이었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되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학살은 세르비아계의 보스니아계에 대한 학살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그 핵심적인 사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스레브레니차는 당시에 그 스릅스카라는데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의 대다수는 사실상 보스니아계 사람들이었던 건데요. 이런 어떤 긴장들이 고조하게 되니까 또 보스니아 내전 말기에 해당하는 그럴 때의 사건이니까 거기에 개입하게 된 유엔이 바로 이 스레브레니차를 일종의 안전지대로 선포를 합니다. 말하자면 비무장지대 같은 것일 텐데, 그러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소한 것을 협정 위반이라는 그 핑계를 걸어서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대로 이 스레브레니차의 보스니아계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 학살의 주역은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고 있는 물라디치라는 사람이고요. 이 물라디치라는 장군은 실존 인물이기도 하고 이 유고 내전의 가장 강력한 세르비아계의 그 전범 3명 중에 한 명이라고 보통 해서 지금도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죠. 영화에서 묘사된 대로 당시에는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이 보스니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 스레브레니차랑 관련되어서 그걸 책임을 맡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중에 등장하는 유엔군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병력은 불과 15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들어와는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어떤 병력이나 무력의 입장에서 압도적인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 세르비아에게 대해서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의 중간을 보시다 보면 이 세르비아계가 굉장히 예의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협정에서 위반된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잔뜩 위축된 모습이 영화를 통해서 내내 묘사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역사적인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이제 영화 속의 세계 속으로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역사적인 현실과 관련돼서 영화에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인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정말 마음 아픈 장면 중에 하나가 어제까지는 서로 좋은 이웃이었던 사람들끼리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기묘한 역설로 묘사가 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인공인 이 아이다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아이들이 가르쳤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제자 한 명은 심지어 자기의 장남인 함디아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본인인 아이다는 유엔 캠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차단기 바깥에 그 함디아의 친구였던 자기의 제자이기도 한 어떤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세르비아계였던 거죠. 마치 안부를 전하는 것처럼 사실은 협박을 하고 있고 위협을 하고 있는, 심지어는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영화에 이제 스포일러가 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에필로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에필로그에서 보여주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역설들일 것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야스나 두리치치라는 정말 뛰어난 배우죠. 영화에서 보면 진짜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명연기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이 아이다라는 여성이었던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가 묘사가 되고 있죠. 영화는 굉장히 스피디해서 사실상 단 한 번 정도의 플래시백을 제외하고는 정말 직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떤 에필로그가 붙어있는 그런 영화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요.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그 아이다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해내야 될 임무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살에 서로 상충하면서 심지어는 서로 역설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 영화에서 갖고 있는 어떤 플롯에서의 가장 강력한 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그녀가 해야 될 일은 직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유엔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통역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엔을 위해서 유엔의 이야기를 다른 어떤 그 협상 파트너나 혹은 이야기를 전달할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해야 된다라는 목적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보스니아 사람이기 때문에 보스니아 사람들로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더군다나 내 동포다라는 데 대한 이 사람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이 특히 후반부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번째로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있는 자기의 남편, 그리고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기의 2 아들, 이 3사람을 대피시켜서 목숨을 구해야 되는 또 절체절명의 개인적인 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3가지 과제가 영화 속에서 서로 막 뒤엉켜 있어서 이 3가지를 모두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극중에서 아이다는 그 속에서 벌어지는 역사적인 비극에서 정말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서로 상충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차남만 이 유엔 캠프 안에 일시적으로 들어온 상황이 이제 영화의 초반부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장남하고 자기의 남편은 바깥에 아직 미처 들어오지 못해서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서 마치 손을 이제 확성기 모양을 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장남하고 그리고 또 자기 남편을 찾는 장면이 있습니다. 캠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네덜란드 병사한테 다가가서 그 네덜란드 병사가 시키는 대로, 왜냐하면 유엔에 통역을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이 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라고 자기 동포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 동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그 통제를 하고 있는 네덜란드 병사한테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라고 항의를 직접 아이다가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연달아서 한 3장면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3장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아이다가 해내야 될 서로 다른 3가지 임무들 사이에 상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엔에 관해서 일을 할 때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결이 목적입니다. 통역이라는 말 자체가, 통역이라는 행동 자체가 서로 언어가 달라서 연결이 끊어진 양자를 잇는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역관으로 일을 할 때 이 아이다는 계속 연결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되죠. 반면에 어머니로서의 아이다의 임무를 보면 끊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 동포들 캠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영화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어쩌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속에서 동포 중에 일부가 아니라 내 아들 그리고 나의 남편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백을 이용해서 자기의 가족을 살리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게 되니까 자기의 남편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점을 어필을 함으로써 자신의 남편이 교회 교장 출신이기 때문에 협상 대표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남편의 어떤 능력이든 아니면 실제로 유엔과 굉장히 밀착된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다의 백이든 간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죽더라도 우리 아이만큼 혹은 우리 남편만큼은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바깥에 있는 동포와 자기의 가족의 인연을 서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힘의 방향으로 본다면 이 가족으로서 행동하는 아이다의 행동과 통역관으로서 행동하는 아이다의 행동은 서로 정반대의 힘의 행사 방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계속 역설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모두 다 성공하기가 어려운 그런 비극적인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도록 추동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이다는 영화 속에서 이제 통역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누군가의 이야기를 매개를 하는 일이 영화 속에서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 누군가와 누군가가 협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모두 영화에 4번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초반부를 보시게 되면 이 보스니아 주민들 자체가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안전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유엔이 직접적으로 공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습이 이루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로만 반복하면서 상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네덜란드의 그 대령과의 첫 번째 담판 벌어지는 장면이 영화의 도입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화를 참지 못해서 당신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상대방은 나는 피아니스트일 뿐이요 라고 대령이 말을 하게 되는데 피아니스트일 뿐이요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다가 그냥 메신저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되죠. 그렇게 무기력한 유엔의 상황은 사실상 초반부에 실제로 무기력하게 오가는 말들을 전하고 있는 메신저의 역할에 그치고 있는 바로 아이다의 상황과 겹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두 번째 담판에서는 그 세르비아계의 물라디치가 자기가 있는 호텔에 유엔군들을 끌어들여서 협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두 번째 펼쳐지는데 여기서는 아이다가 배제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에서는 아이다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협상을 하는 장면. 상대방은 이제 유엔군들이죠. 그런 장면이 후반부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 일련의 네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아이다가 어떻게 각성을 하고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 번째 협상을 하는 장면에서 뭔가 학살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들이 보이게 되고 이대로 가다가 정말 커다란 비극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남편을 대동해서 아이다가 대령한테 찾아가서 큰 소리로 지금 남자들을 저 세르비아계들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큰 소리로 외치니까 대령이 나옵니다. 나오더니 아이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서 소문을 그렇게 함부로 옮기지 말고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해라고 하게 되죠.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침묵에 쌓이게 되고 옆에 있었던 또 다른 대표인 경제학자인 여성이 지금 뭐라고 대령이 말한 건가요? 라고 해서 통역을 해달라고 하지만 통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 속에 있는 것으로 그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왜 아이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 속에 스스로 잠겨 있었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대령이 했던 말은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해 라는 것이었죠. 아이다의 마음속에선 그때 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겠죠. 원래 아이다의 일은 통역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포들이 죽건 말건 간에 자기는 유엔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유엔의 지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더 이상 그녀가 갖고 있는 동포나 인류에는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당신의 일이나 똑바로 해라는 것을 통역관으로서의 일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서 혹은 보스니아 국민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놓고 이 사회에서 인간적인 갈등, 도덕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의 침묵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녀의 마음을 엿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목인 것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Quo Vadis Aida라는 제목이죠. 제가 볼 때 이 제목은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시엔키비치의 소설을 떠올리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를 떠올리게 하죠. 먼저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를 생각하면 이 주인공 이름이 왜 아이다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영화 속에서의 이 여주인공의 이름이.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는 이집트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아이다라는 여성이 주인공인데 아이다는 에티오피아의 공주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공주인데 이집트에서 반강제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노예와 같은 생활 속에서 공주의 시중을 들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그 장군과 서로에게 연인이라는 걸 드러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군과 비밀리에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장군을 그 이집트의 공주도 사랑을 해서 이 세 사람 사이에서는 일종의 삼각관계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또 한 가지는 전쟁에서 패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의 왕이죠. 자기의 아버지를 이 공주인 아이다가 구해내야 되고 어떤 그 비밀 루트를 통해서 아버지를 그쪽을 해서 고향으로 빼돌려야 되는 어떤 그런 임무가 극 중에서 주어집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의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대충 간추려서 말씀드린 지금 이 이야기만 들어도 이 영화의 기본적인 골격 그리고 또 이 영화 속에서의 아이다가 해내야 될 어떤 임무하고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를 끌고 들어오면서 주인공 이름을 아이다라고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제 추측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쿠어바디스라는 말이 들어가 있던 거죠. 쿠어바디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의 작가인 시엔케비치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더 유명하게는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던 할리우드의 영화 쿠어바디스도 역시 있게 되죠. 쿠어바디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이고 영화 속에서 그리고 소설 속에서는 원래 쿠어바디스 도미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인데 그것이 소설이든 영화이든 간에 쿠어바디스 도미니라는 말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것은 베드로가 한 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제 커다란 박해가 있게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돌봐야 될 그런 기독교도들을 버리고 본인이 일단 죽게 된 상황이니까 로마를 떠나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장면으로 나오는데요. 그 영화에서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피신을 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딘가를 향해서 막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묻는 말이 그거입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니라는 말이죠. 주님이여 어디를 가십니까? 라고 묻는데 그때 예수의 대답은 그런 거였습니다. 네가 내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죽으러 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환상을 보게 된 베드로는 크게 깨달아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시엔케비치의 소설과 영화 쿠어바디스에 등장하게 되죠. 자, 그렇게 보신다면 이 영화에서 사실은 극중의 대사로 어떤 누군가가 쿠어바디스 아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제목을 왜 쿠어바디스 아이다라고 했을까를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게 되죠. 아이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은 주님,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말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제목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극중의 아이다는 사실상 예수랑 겹쳐 있는 그런 인물인 것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쿠어바디스 아이다라는 것이 제목이라는 얘기는 그 말을 누가 물어봤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작인 쿠어바디스라는 그 셴케비치의 소설 속에서는 그 말을 물어본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죠. 그럼 이 영화에서는 누군가? 이 영화의 베드로는 누군가? 라고 묻게 되죠. 그것은 제가 볼 때 좁게 얘기하면 유엔군일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본다면 유엔군으로 대표되는 보스니아 바깥의 인류 전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아이다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 영화를 보는 관객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 속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학살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유엔군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사실상 그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니까 대신 아이다가 죽기 위해서 혹은 구해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영화의 제목이 쿠어바디스 아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가 만약에 어떤 그 역사적인 비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싶어하는 어떤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학살을 자행했던 세르비아계에 대고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들은 사실상 그 모든 학살의 전조가 보이고 학살이 진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결과적으로 도망을 쳤던 유엔군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 영화의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보스니아를 제외한 서방 국가 혹은 인류 전체를 뜻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인도적인 개입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 같은 것이 이 영화에 담겨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 크게는 지구촌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반인간적인 그런 대학살극에 대해서 지구촌 바깥에 편안한 더 위치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든 아니면 개입이든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통해서 깊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목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콘텐츠의 바다 오션. 저희 프로그램에 깊이 기획에서부터 관여하고 있는 SK 두 매니저한테 이 영화를 보아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관객의 입장에서 두 매니저의 질문을 한번 받아봤고요. 이 좋은 질문들 중에서 제가 하나씩을 한번 답변하는 방식으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풀어드리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쿠어 바데이스 아이다 이 영화는 유독 인물들의 시선이 부각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 인트로에서 아이다만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아들의 시선, 그리고 영화 말미에 등장하는 아이들 및 아이다지의 시선이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보스니아의 베스트 헤어스타일 대회에서 사람들이 돌면서 춤을 출 때 한 명씩 클로즈업 해가면서 무표정한 인물들이 보인 시선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계속 현재의 급박한 시간을 사실상 리얼타임으로 끌고 가는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과거로 플래시백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사실상 2차 대전 때 이제 폴란드에서 있었던 유태인들의 학살극이 흔히 그랬던 것처럼 같은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굉장한 역설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마 사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주민이었을 텐데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민족적인 이유로 서로 갈린 상태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니까 한쪽은 학살자가 되고 한쪽은 피해를 받는 그런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년 전에는 지금 서로가 죽고 죽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웃이었거든요.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을 사실상 실제로 춤을 추을 때는 굉장히 즐거운 표정으로 춤을 추었겠지만 아이다의 기억 속에서의 그들의 표정은 다 무표정하게 그야말로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받는데 그 사람 한 명 한 명을 카메라에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이 무표정하게 춤추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몇 년 뒤에 있을 그런 학살극들의 아이러니를 극대화하는 그런 영화적인 설정이겠죠. 그것을 구체적인 대사 한마디도 없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의 초현실적으로까지 보이게 되는 군무 장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호명하듯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서 살짝 거론된 장면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화의 첫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프롤로그는 이제 아마도 집인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다가 소파의 한쪽에 앉아 있고 나머지 이제 두 아들과 아버지가 반대편 소파에 앉아서 이 세 명의 남자가 이 엄마 그리고 아내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두 개의 쇼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은 대사도 없고 실제로 그 장면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다가 어떤 말을 하기 직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말을 한 다음에 직후에 어떤 가족들의 표정을 담아서 쳐다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결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들 사이에서는 삶과 죽음을 놓고 운명이 엇갈리게 되고 결말에 이르게 되면 이들 중에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남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시선으로 본다면 누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거기에 놓고 이 시선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은유이기도 하고 통절한 아픔이기도 한 그 무엇이 바로 이 프롤로그의 시선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이용현 매니저도 굉장히 좋은 질문을 여러 개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고른 질문은 영화는 전쟁의 발생 상황과 유엔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요. 유엔의 예정된 죽음을 방관하게 된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어떤 하나의 핵심을 건드리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보스니아 내전은 약간 종교전쟁 같은 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으로 본다면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서로를 증오하면서 학살극을 벌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종교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유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서방 국가는 유럽의 한 복판 발칸반도에서 벌어진 이 대학살극 혹은 보스니아 내전에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고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방관하면서 미뤘을까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학살극에 맞서서 싸워서 구원해야 될 사람이 서방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슬람교도라는 겁니다. 근데 서방교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톨릭을 믿거나 아니면 개신교를 믿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크게 범주에서 본다면 같은 기독교의 일부인 세르비아계가 이슬람계를 상대로 해서 벌이는 학살극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서 이슬람 교도들을 구원해내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방 국가들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상한 어떤 이런 종교적인 말하자면 뭐 이기주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보스니아에서의 내전을 제대로 막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분석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설명들도 있고요. 그리고 당시로서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어떤 국제적인 질서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진 그런 측면에서 벌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서 보스니아 내전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가장 끔찍한 내전이자 가장 큰 학살극으로 유럽의 역사에서 남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질의응답까지 해보니까 어떤 작은 지비를 또 한 것 같이 영화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설명해드린 영화 쿠어 바디스 아이다는 BTV 오션에서 볼 수 있습니다.